가장 기대되는 선수부터 한번 패널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가장 기대가 되세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빼고 얘기합니까? 네. 너무 뻔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나온다면 이승민. 올 시즌에 너무 좋게 봐가지고 경기를. 저는 양현준 선수 꼽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흐름 같은 경우도 선수 개인 관점에 시즌 중이다 보니까 네. 또 약간 반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 픽은 예. 박진섭 하겠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네, 좋은 모습 좀 보여줬기 그러기도 때문에 했었고 박진섭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의 에이스는 황희찬이라고 봅니다. 오늘 새벽 경기 보고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득점에서 사실 손, 이, 김이랑 별 차이 없는 픽 아닌가요? 그러면은 다른 선수를 제가 좀 찾아보도록 당연한 거 하겠습니다. 아니야. 홍현석 선수입니다. 홍현석. 네.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2023년 히풋으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목요일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 토크는 좀 축구 이야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명단이 발표가 됐죠. 김승규, 송범근, 조현욱 골키퍼가 골키퍼 3명 엔트리를 채웠고 수비에는 김민재, 김영권, 김주성, 김지수,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이기재, 정승현, 미드필더에는 문선민, 박용우, 박진섭, 손흥민, 양현준,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전방에는 오영규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명단에 발탁이 됐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부터 한번 패널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가장 기대가 되세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빼고 얘기합니까? 네. 너무 뻔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예. 저는 나온다면 이승민. 오. 제일 기대되는 걸로. 올 시즌에 너무 좋게 봐가지고 경기를. 그래서 출전했을 때 좀 어떨지. 이게 이제 또 광주 내에서 리그 자원들을 상대하는 거랑 또 아시안컵이라는 큰 무대에 가가지고, 왜냐면 그 진짜 메이저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 하는 거. 왜냐면 광주가 이제 또 내년에 아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물 밖에 물 건너서 갔을 때 이승민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경기가 2차 예선이었나요? 네, 맞아요. 2차에서. 2차에서 이수민 선수 잠깐 나왔잖아요. 네. 네, 나오자마자 막 조사버리던데.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조별 쪽에서 만나는 쪽들은 저력차가 사실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이승민 선수가 많이 뛰면서 또 쓸어 담아주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덕현이는 이순민 선수. 우리 장코치님은? 저는 양현준 선수 꼽겠습니다. 왜 양현준 선수를? 이게 뭐 측면전이 사실 뭐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지금 폼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땐 또 약간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표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아시안컵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흐름 같은 경우도 선수 개인 관점에 시즌 중이다 보니까 또 약간 반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국대 와서 잘하고 다시 셀틱에서 또 좋은 폼 보여주고. 네. 주원 형은? 저는 매운 거 드셨어요? 아니 예. 사실 예. 다 뭐랄까 아는 선수라서 되게 그쵸. 특이한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저냥 다 잘할 것 같아서 느낌이. 네. 근데 뭐 그래도 추면 픽. 네. 제 픽은 예. 박진섭 하겠습니다. 제이스 팍. 네.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네, 좋은 모습 좀 보여줬기 그러기도 때문에 박진섭을 했었고.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제외하고는 저는 단연의 에이스는 황희찬이라고 봅니다. 오늘 새벽 경기 보고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득점에서 사실 손, 이, 김이랑 별 차이 없는 픽 아닌가요? 그러면은 다른 선수를 제가 좀 찾아보도록 당연한 거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래서 한 명을 또 생각을 해둔 게 있습니다. 홍현석 선수입니다. 홍현석. 네, 미드필더에서 이제 여러 위치 띄워줄 수 있고 사실 아무래도 상대들이 다 내려앉아서 수비할 거고 공간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강인 선수라는 좋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홍현석 선수도 저는 이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속팀에서의 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현석 선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김지수 선수 깜짝 발탁에 대해서는 좀 덕현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길게 본 것 같죠? 아무래도 예. 04년생 센터백이고 사실 이제 브랜트포드 1군 무대가 아니라 이제 브랜트포드 B팀 소속으로
근데 뭐 김지수 선수 잘하는 거야 이미 뭐 K리그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고 양발 잘 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성남이라는 팀에서 그렇게까지 딱 주목받으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예, 해외 진출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경기에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많진 않겠죠. 왜냐면 센터백 라인이 워낙에 좀 확고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4-5옵션 정도라고 고려를 해보면은 뭐 진짜 이제 좀 우리가 아주 약팀이랑 해서 스코어 차가 좀 벌어졌을 때 이제 뭐 교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아마 이번 아시안컵에서 막 뛰는 걸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두 분은 우리 김지수 선수 깜짝 발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길게 보고 가는 거지 않나. 왜냐면은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예가 너무 많잖아요. 선수들이 나갔다 온 다음에 아 뭔가 내가 눈이 개안됐다. 뭔가 여기서 생각이 진짜 약간 내가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같은 경우도 월드컵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또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뛰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 제가 봤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 있는 한 이번 명단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네. 특히 코어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코어 선수들이랑 어쨌든 간 대회 기간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훈련하고 거기서 경기 외적인 경험 같은 경우 쌓다 보면은 길게 봤을 때 결국 뭐 대표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선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원픽으로 센터백 조합은 아마 김민재, 정승현이 이제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김영권.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되게 선배들이고 특히 김민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다가 A대표팀에서는 어떤지 몰라요. 근데 올림픽 대표팀 그 잠깐 일주일 왔을 때는 어린 선수들한테 본인 노하우나 팁 전수를 엄청 해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얘기해주고 훈련 때도 위치를 계속 잡아줘요. 옆에 있는 수비수들을 네가 거기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네가 여기서 뭐 몇 발자국만 더 움직여주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편하다. 그리고 풀백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코칭이 저는 김지수 선수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원영은 김지수 선수 깜짝 발탁에 대해서 뭐 비슷한 의견인가요?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네, 뭐 사실 뭐 많이 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아시안컵 이런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본인이 뭐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시안컵 예상 성적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아시안컵 예. 예상 성적은 뭐 우승이죠. 지금 우승 못하면 언제 우승합니까? 네. 네. 그 기대 성적, 예상 성적 우승이죠. 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예. 진짜 일본 잡으면 우리가 일본이랑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결승이라고 하던데 대진표상. 네,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진짜로 뭐 제가 괜히 또 일본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진심으로 진짜 일본 이기면 저는 우승 일본 축구를 지지하잖아요, 지지하기.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 제외. 박지성을 지지하지 않고 일본을 지지 않는. 그러면은 박지성 선수 산책 세리머니 할 때 땅을 치셨겠는데요? 예. 제가 이동국의 사이타마 산책을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예, 예. 아니, 또 전북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네. 예.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그런 음해는 이동국 전북 경기 보러 간 척하면서 상대편 잠깐만, 일본을 간 거네요? 아니 그쪽 가가지고 응원했다고 예. 들었는데. 저 보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봐서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야, 이동국한테 산책 세리머니를 또 맞네, 이거 내가. 예. 제가 화이팅보다 간바레가 우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간바떼. 예. 간바떼 구다사이.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그냥 친분 있는 선수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본 선수인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떤 선수니까 이게 국적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네, 한국 선수고요. 예. 아, 물어볼 게 많네요, 오늘. 네. 예, 한국 선수고. 근데 이제 아시안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옛날 선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같이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게 됐는데 이제 아시안컵 관련한 그런 아시아 대회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래도 이제 일본이 가장 호적수가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최근 기세가 너무 좋고 일본 넘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회는 고비가 있다고. 진짜 예상 외 국가한테 그 안 풀리는 경기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듣다가 나 이제 대표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올림픽 그 예선 네. 최종 예선 할 때 태국으로 이제 그 챔피언십을 하러 갔잖아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8강에서 요르단한테 질 뻔했어요. 요상하게 상대 골키퍼가 그냥 미쳐가지고 슈팅 그 골키퍼 긁히는 날 있잖아. 네. 슈팅 때린 족족 다 맞고 우리가 막 압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슬슬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동경이 마지막에 풀킥 넣어가지고 경기 끝냈거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라커룸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녁 먹을 때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 연장 갔으면 몰랐다. 진짜 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선수들이.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아시안컵 같은 무대 가면은 그런 고비의 순간이 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맞아, 그걸 맞아. 이겨내야지. 네. 어느 팀이 될 줄 몰라. 안 뚫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이제 중동 팀들이 그런 팀들이 있어요. 사실 벤투 감독 아시안컵 때도 카타르한테 우리가 졌잖아요. 카타르한테 졌나? 결국 맞아요. 카타르가 그때 우승을 맞아요, 우승했어요.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카타르 뭐 넘겠지 약간 요런 시각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대회 때도 분명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은 있다. 그게 어느 팀이 될지는 모르는 네, 그 거고. 고비를 좀 잘 넘기면 네.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코치님의 아시안컵 예상 성적과 전망은? 예상 성적과 전망이요? 예. 사실 예상이라기보다는 우승해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뭐 멤버가 뭐 너무 객관적인 전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방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양현준 선수를 이제 굳이 꼽은 거랑도 이제 조금 엮이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별 라운드 때 2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 되게 클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2승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승하면은 마지막 경기 이제 완전 로테이션 좀 돌아가고 하면서 토너먼트 갔을 때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체력적으로 좀 좋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훈련 이제 대회 기간에 주기화하는 관점에서 확실히 좀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좀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고비라는 게 토너먼트에서 올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은 조별 라운드에서 올 수도 있는데 네. 조별 라운드에서 오는 고비는 사실 우리가 고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일단 16강 뭐 8강 가면은 고비라고 안 느끼는데 저는 또 거기서 고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승하는 관점에서 길게 봤을 때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아시안컵 명단 발표 관련해서 오프닝 토크 해봤고요. 본 토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화. 일단 뭐 주원 형이 정말 축구화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장코치님도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가요? 저도 한 축구화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제가 방에 책장이 많은데 책장 한 2칸을 축구화 칸이에요. 이렇게 차고 넣어가지고 제일 많이 모았을 때 몇 쪽 정도? 제일 많이 모았어요. 한 30개 된 것 와, 같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얼마나 축구화를 사랑했으면 축구화로 자기 대가리를 찍겠어요. 그 전설의 영상. 예? 저는 사실 이전에 한 번은 축구화 모아볼까? 진짜로 수집가로서. 아, 정말 그 정도로 아예? 진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준비해놨네. 돌머리 스타. 명작이죠. 진짜 명작이에요. 저 명작이에요. 진짜 가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야. 저기 왜 찍으신 거죠? 이제 AG, 뭐 FG 거 구분해준다고. 스터드 강도. 왜냐면 우리가 다 달라. 쇠뽕 있고, 막 고무뽕 있고. 막 이런 다르지. 근데 SG 찍으셨으면 SG는 안 찍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축구화에 대해서 하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근데 대가리 박으면서 저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불쌍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되게 너무 불쌍하게 나와. 아픈 걸 아니까 이제 아픔을 참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하기로 저게 기대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왔잖아.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저 짤이 유명하냐? 아니, 왜냐면 나 저 영상 한 3번 봤는데? 4년 전이면은 2019년이죠. 제가 이제 막 히든풋볼 시작하고 이럴 때라 그때도 체급이 어느 정도 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도 10만을 못 넘었습니다. 9.5만. 아, 그래요? 여러분들 남은 0.5 채워주시기 0.5 좀 바라겠습니다. 채워주세요. 10만 부탁을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은 10만 뷰 되거든요. 예. 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뭐 할 거냐면요. 90년대 클래식 축구와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요 모델 어떤 선수가 신었고 나 이거 좋아했다 요 얘기 할 거고요. 이거 진짜 반응 괜찮으면 2000년대, 2010년대 시대 쭉쭉 올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대 불분하고 가장 선호했던 축구 브랜드 있습니까?
저는 좀 시대별로 다른데 예. 처음에는 나이키였어요. 나이키. 네, 나이키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디다스 좀 많이 신었고, 그러니까 선수할 때 나이키였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솔직히 푸마. 아, 푸마. 왜 최근에는 2010년도 좀 넘어가서부터 네. 푸마의 디자인이나 푸마 축구의 퀄리티가 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푸마도 좀 많이 신었고, 네, 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고치님은? 저는 압도적으로 나이키고요. 오. 압도적으로 나이키고 특히 저는 베이퍼만 한 20쪽 넘게 산 것 같습니다. 와. 그게 잘 맞는 축구화가 있어. 네. 본인한테. 근데 요새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신는데 네. 이제 많이 신은 거 중에 이제 아디다스를 좀 많이 신었는데 아디다스가 이제 뭐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또 많이 주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그때 대표님도 아디다스 행사에서 뵀었고 기억을 못하나? 아니,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 첫 방송 때 얘기했는데 네. 첼시 그거 했을 때. 올림픽 공원 네. 그쪽에서 맞아. 네. 그 기억나는 거 맞아요? 네, 맞아. 그 지도자 그 연수.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최근에도 아디다스 저 프레데터 하나 사고 했습니다. 야, 프레데터. 예, 파란 거 하나 샀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신은 축구화가 히포라는 브랜드의 있어요. 히포. 네, 네. 알죠.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네. 같은데 사실 이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나이키는 진짜 고가 브랜드였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맞아요. 히포 축구화를 처음 신었고 몇 년도예요, 그때가? 97년? 그렇구나. 나이키가 축구화 사업에 좀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설명하다 네. 보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었던 축구화가 나쏘 그리고 키카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쭉 가다가 저는 이제 아디다스는 약간 좀 너무 칼발 느낌이 있어가지고 발볼이 좀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또 대표팀 하고 하면서 나이키 쪽을 꽤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히포. 그때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샀었고. 맞아, 시장 통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육사. 가는 게 체육사 체육사에서 그치, 샀지. 체육사에서 팔았지. 그 다음 저는 이제 프로스펙스 거. 그리고 나이키 TM4.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이 헷갈리네. 그 포그바가 신는 건데 빨간 거. 프레데터? 프레데터인가 그게? 네, 그거. 프레데터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 미즈노를 제가 안 신었던 이유는 미즈노도 비쌌어요. 저 어렸을 때. 미주는 비쌌어. 맞아. 비싸고 안 비쌀 걸 떠나서 나는 희한하게 미즈노 축구화를 신고 뛰어본 적이 없네. 풋살 화는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축구화 모렐리아 유명하잖아요. 미즈노 모렐리아? 네, 그걸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 모렐리아 2. 주원이 형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발매 연도가 1991년이라고 합니다. 히바우드가 이 신발을, 이 축구화를 신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선수고 발렌시아와의 그 전설적인 3대3 경기 마지막 오버헤드킥 그 전에 히바우드가 프리킥 중거리 슛 다 기록을 했었죠. 오버헤드킥으로 이 끝냈던 경기에서 히바우드가 당시에 신었던 축구화고요. 이 축구화에 대한 코멘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도록 가볍고 발에 맞게 제작돼서 최고의 슬리퍼 같은 느낌이라고. 이거 좀 동감하시나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모렐리아의 명기입니다. 명기. 네, 명기고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지금도 예. 애용을 해서 신고 있고 특히나 남미 쪽 브라질 쪽에 희한하게 미즈노를 은근히 신더라고. 내가 브라질 갈 때도 난 브라질은 다 나이키 이렇게 신을 줄 알았거든. 브라질 선수들도 발볼이 좀 좁은 편인가? 근데 그 남미 쪽 선수들이 이 미즈노를 브라질 쪽 선수들이 많이 신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바우드도 이때 착용한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왼쪽 하단 여기네요. 요게 이제 그림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저는 좀 비교적 최근 선수로 이거를 계속 신었던 선수가 누가 있냐면 티아고 모따가 있거든요. 맞아. 모따가 맞아. 그래. 모렐리아 신었어요. 제가 모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모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 아마 계속 신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렐리아 계속 신었고 그리고 요새는 사실 천연가죽 축구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앞쪽만 어퍼 앞쪽만 가죽이고 나머지 인조거든요. 요새는 근데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풀 그냥 천연 가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코멘트에 이게 발에 맞게 제작됐다, 뭐 슬리퍼 같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사실 또 오는 축구화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천연으로 하면은 대신 근데 좀 늘어나는 게 자주 입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좀 갈아야 되잖아, 사실. 그리고 이게
비 오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하면 거기에 좀 취약하죠. 가죽 자체가. 네. 천연 가죽의 장점이 있긴 한데 또 네. 단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서도 이제 개인 스폰으로 미즈노 받는 선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김대원, 김대원 선수 미즈노고, 예. 정승원도 예전에 미즈노였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즈노가 어쨌든 일본 브랜드니까. 예. 그 동양인들 약간 발에는 좀 신기 편하고 잘 맞게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그게 뭐 테스트를 진행해서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미즈노를 좀 신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미즈노 축구화를 추천하는 경우가 축구화 나 많이 안 신어봤고 좀 불편한 거 싫어한다 하면은 그때는 당시에 이제 미즈노 많이 그냥 일단 미즈노부터 사라고 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프레데터입니다. 이거는 뭐 축구화 역사의 뭐 한 획을 그은 모델이죠. 명작이죠. 여러분들 이 프레데터를 네. 공교롭게도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맞습니다. 아디다스 관련해가지고 축구 영상을 네. 가볍게 찍었거든요. 네. 유청하고 같이.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주제를 잡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청영도 축구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곧 나올 겁니다. 예. 네. 자, 발매년도 1994년이라고 하고요. 주요 선수로는 이제 포린스 그리고 셀틱에서 뛰었던 존 콜린스라고 합니다. 존 콜린스가 셀틱, 에버튼, 플럼에서 뛰었던 스코틀랜드 축구 선수라고 하고요. 이 선수를 저희가 왜 써놨냐면 프레데터를 신고 골을 기록한 최초의 축구 선수래요. 네.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존 콜린스 선수를 언급을 했고 여기 코멘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프레데터 가피에 고무 있죠? 저 이게 네.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프레데터가. 돌기. 고무. 네. 네. 고무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프레데터가 지금 나오는 프레데터도 저는 돌기가 특징이고요. 예. 사실 이제 프레데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 축구화가 굉장히 투박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선수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축구화에 대해서 좀 누굴 좀 신겨야 되는데 고민을 했다가 베컴이 신으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축구화가 프레데터가 되겠고 그때 베컴이 싫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큰 돈이 필요해서. 예. 베컴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다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스포츠카를 샀기 때문에 맞아. 돈이 좀 필요했다 하면서 아디다스와 계약하기가 좀 쉬웠다. 아디다스가 큰 돈을 주니까 뭐 이런 그 후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 이제 뒤에 저희가 또 이제 한 장이 더 있거든요. 그래요? 넘겨보시면. 네. 사실 저 프레데터 모델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임팩트 있게 이제 아디다스의 프레데터라는 모델이 일단 이제 출시가 됐지만 아무래도 최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돌아봤을 때 이거 정말 혁명적이었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지만 인기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건 이거 이제 다음에 나온 그렇죠.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코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의 프레데터 가피에 있는 고무가 특징이다. 혁명적 축구화 제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제 원문, 그러니까 이 축구화 기사가 나왔었던 거의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게 그러니까 축구화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이걸 뭐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이걸 아마 납품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아디다스가 이거를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이키 TM4 프리미어입니다. 1994년에 발매가 됐고요. 주요 선수 칸토나, 호마리우, 말디니, 이안 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베베토의 전설적인 그 악이 오르는 세리머니 있잖아요. 그 당시에 베베토, 호마리우, 마지뉴 세 선수 모두가 TM4 프리미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나이키 축구화가 아닌가. 맞아요. 저는 이 축구화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네. 이 축구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이 오리지널 버전 이 축구화 여기서도 좀 발전이 되는 이제 프리미어가 발전이 되는데 그래도 이 버전을 신고 국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었던 네, 황선홍도 이 축구를 신었었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가 너무 좋아요. 94년 월드컵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 중 거의 절반이 TM4 프리미어를 신었다고 하고 이 축구화 딱 신고 하면 정말 편안하고 네. 가볍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94년, 95년도, 뭐 97년도까지 나이키 간지가 있었어요. 네. 나이키 간지가 딱 있었던 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 때 그 90년대는 확실히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나이키? 그런 느낌이 어땠어요? 있죠. 그때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94년도에 그러니까 뭐 이 축구화가 94년도에 나왔지만 94년도부터 쭉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까지는
나이키 축구화가 훨씬 더 이미지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왜냐면 98년도에 나왔던 머큐리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도 혁명적인 축구화 중에 그치. 하나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축구화는 제가 나이키 축구화 중에 제일 처음 신어봤던 축구화거든요. TM4.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 되게 가벼웠어요. 축구화가. 좀 무겁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신었을 때 착화감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제가 신었던 모델은 이 당시 나왔었던 TM4 프리미어는 아니고 이제 뒤에 호나우지뉴가 한번 TM4 그 광고했거든요. 그 모델 황금색 하얀색 바탕에 황금색 이게 그 들어가서 T90 써 있는 거 그거였나? 아 그건 토탈 90이고 R10 써 있는 거. R10?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호나우지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차면서 골대를 계속 맞춰요. 공으로. 그 광고가 되게 유명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축구를 좋아하던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와 개쩌는 축구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TM4를 좀 처음 신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좀 기억나는 모델인 것 같아요. TM4는. 그 나이키 TM4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렇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몇 년 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종윤이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아직도 제 방에 있고, 제 축구가 거기에 있고 자주 신었어요. 이게 프리미어가 약간 레트로로 계속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지. 주기적으로 좀 요새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 축구화를 나왔을 때 신었고 그리고 종윤이가 선물해줘가지고 많이 신었습니다. 네. 저 혀 부분 접히는 게 이제 좀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네, 아예 네. 접혀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엄브로 스페셜. 이것도 이제 1994년에 나왔고요. 호베르트 카를로스, 앨런 시어르, 마이클 오웬이 주로 신었습니다. UFO 슛, 카를로스의 정말 대표적인 이 슈팅이 엄브로 스페셜 이 축구화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발 모양에 관계없이 발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90년대 아이콘이라는 또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같은 걸 다 보시면 엄브로 축구화도 저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옛날에 축구화가 저랬어요.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굉장히 특이한 축구화로 좀 나왔지만 사실 프레데터 이전에 코파 문디알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코파 문디알 그 아디다스 네, 대표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삼선 축구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코파 문디알, 나이키, 엄브로 90년대에 나왔던 축구화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저런 형태였습니다. 사실. 네. 거의 다 검흰. 저기서 똑같은 게 저런 디자인에 똑같이 프로스펙스도 옛날에 축구화가 나왔어요. 코파 문디알 느낌으로. 네. 그리고 엄브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승우 선수가 개인 스폰이 엄브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옷이나 아니면 축구화도 이제 엄브로 신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푸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 푸마는 푸마 킹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펠레, 마라도나가 신었던 그런 축구화가 저는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가죽에 푸마 로고가 들어가 있고 비슷합니다. 다 텅 저렇게 접을 수 있고 다 비슷했어요. 근데 정말로 90년대 후반부터 축구화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에어 GX2 1998년에 발매가 됐고요. 로비 파울러, 쉐링엄, 토티가 신었습니다. 캄프노의 기적, 바이언전 당시 쉐링엄이 착용했던 축구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봐봐요. 달라지죠. 저 이 나이키 에어 GX2 저 모델을 거의 시작으로 축구화의 색상이 되게 약간 좀 다채롭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기준에 가장 많은 색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검흰 이렇게 쓰다가 그렇죠. 이거는 뭐 소문이에요. 쉐링엄이 축구화 생산 과정에서 색상 중 하나로 빨간색을 선택했다라는 소문도 있고 메탈릭하게 반짝이는 저 나이키 스우시 저게 가운데 사실 이제 있는 좀 간지였거든요. 그쵸. 왜냐면 보통은 다 하얀색으로 그쵸. 이제 나이키가 표기가 됐었는데 네. 저 은색 그 반짝반짝하는 저게 주는 게 뭔가 좀 프리미엄 그치.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있었어. 야, 나 나이키 샀어. 이 느낌도 많이 줬었고 사실 저게. 그리고 끈도 예. 사선으로 돼 있고 막 끈을 막 사선으로 돼 있게 묶을 수 있게 만들어지고 스터드가 칼 스터드. 그러니까 지금 동그란 스터드가 아니고 이제 칼 모양으로 돼 있는 스터드가 이때쯤에 쭉 얇게 돼 있는 블레이드 형태로 저기 네. 나왔죠. 또. 블레이드 형태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네 그렇게 나왔던 뭐 데가 날이니까 블레이드. 네, 90년대 후반에 예. 네, 나옵니다. 왜 웃죠? 예? 옆에서 웃으시길래. 제가 예, 먼저 예. 비웃은 건가요? 아유, 저 블레이드라고 해야지 저거. 저 칼이 그래. 뭐냐. 장호천님 왜 웃으신 거예요? 우리 형님 얘기하는데. 아니, 저 여기서 먼저 웃으셔가지고. 덕현 씨. 덕현 씨가 웃었다잖아요. 주작이에요. 야, 주작인가? 이제 한번 좀 더- 이스타스러워지네. 아니, 한번 돌려보시죠. 이거 안 되겠네. 네 그렇게 나왔던 데 아니 이걸 칼뽕이라고 했어 우리는. 예, 예. 예전에는 칼뽕이라고 했었어요. 칼뽕 뭐 어감은 네, 맞죠. 근데 뭐.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디다스 프레데터 엑셀러레이터. 이거죠. 이거. 네.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레데터의 시초죠. 이거. 네.
아 이거 진짜 좋아 이 축구화 멋있어 이거. 네. 베컴, 지단, 델피에로, 클로이베르트가 신었고요. 지단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신었는데 임팩트는 사실 베컴의 아르헨티나전 퇴장이 강했던 봐봐, 축구였습니다. 저 때 딱 저거 신고 있다니까요. 시메온에 그 했을 때. 그러네. 그래? 저 빨검으로 돼 있네. 네. 돌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형태의 밑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레이드 요온 알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스터드죠 저게. 그쵸. 기존까지는 약간 축구화 하면 동그란 이거였다면 프레데터는 약간 새롭게 이제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킨 거지. 98 월드컵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느낌상 제 그냥 기억으로는 98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자체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 혁명적인 월드컵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 어떤 장비에 대해서. 그때 트리콜로 맞죠? 공인구도 최초로 색깔이 들어간 공인구였습니다. 아, 네. 94 때는 안 그랬습니다. 네, 94 때는 94 퀘스트라. 공인구가 뭐였어요? 퀘스트라. 그냥 흰색 검은색이었어요. 디자인이 돼 있긴 했지만. 근데 98 공인구가 트리콜로에서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도 들어갔고 다양한 세 가지 색상이가 들어갔어요. 그게 트리콜로르라는 게 그렇죠. 세 가지 색상이라는 말이에요. 네. 쓰리칼라. 네. 그래서 그 월드컵이었었고 이때 지금 뭐 프레데터, 엑셀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칼뽕이었지만 이때 호나우도가 신었던 98 그 나이키 그 축구화 머큐리얼도 그 뒤에 나옵니다. 엄청 뒤에 나오겠죠. 엄청나게 혁명적인 축구화. 그래서 어쨌든 98 월드컵이 그런 월드컵이다. 그래서 저 프레데터 엑셀러레이터도 보면은 색상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 앞에 나왔었던 그 나이키 모델이 빨간색이랑 이런 걸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축구화가 단순하게 그냥 흰 검에 약간 올드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색감을 많이 섞으면서 되게 좀 약간 좀 패셔너블해진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어쨌든 선수들은 저거를 거의 뭐 선수 생활 내내 평생 신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레데터가 일단 저 시기에 뭔가 그 축구화의 아이콘으로서 약간 자리 잡기 시작한 그 모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이키 머큐리얼 R9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네. 발매 년도 1998년이고요. 호나우두 그리고 티에리 앙리가 신었습니다. 그치, 저거 아까 저게 주원 형이 말한 사진이잖아. 맞아요. 저거. 네. 저것도 정말 많이 신었습니다. 정말 많이 신었고 선수들 사이에서 센세이션했어요. 아, 나도 좀 머큐리얼도 신었었다. 네. 저 색깔 보니까 기억난다. 파란색 저거. 진짜 센세이션했던 축구화입니다. 호나우두가 목에 묶고 있는 저 유명한 사진. 호나우두가 1998년 월드컵 모로코와 첫 경기에서 머큐리얼을 신고 득점을 했다라고 하고요. 구식 흑백 축구화 종말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다. 최첨단 열판 덕분에 무게가 250g 미만이었다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였다고 합니다. KNG 100이라는 합성 가피로 제작이 돼서요. 나이키가 이전에 볼 수 없던 색상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부츠에는 공이 발에 달라붙는 코팅이 돼 있었다라고 이게 합니다. 이제 반짝반짝하게 이제 그 코팅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볼하고 이제 접지가 됐을 때는 이제 뭐랄까 잘 안 미끄러지는 네, 그런 어떤 코팅이 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임팩트 있었던 축구 하나를 선정한다면 뭐가 좀 있으세요? 기존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구화는 사실 클래식한 축구화고 별로 90년대라고 하더라도 이전 디자인하고 바뀌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TMF라든지 아니면 뭐 엄브로 축구화 방금 전에 보셨던 뭐 푸마킹 뭐 이런 거 코파 문디알 계열이에요. 사실 코파 문디알 계열의 축구화인데 약간 혁명적으로 좀 와 축구화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라는 느낌이 받았던 게 이제 94년도에 나오는 프레데터. 그 다음이 많이 팔리기도 했었고 만족도도 높았었고 그야말로 간지가 났었던 거는 호나우두, 98, R9. 맞아. 네, 이게 그런 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분은 있나요? 이 시대 때? 저는 무조건 R9. 무조건 R9. 이게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발이 엄청 칼발이거든요. 발볼이 엄청 좁아가지고, 이제 미즈노 같은 경우는 신으면은 모렐리아시면 전 덜렁, 이렇게 발이 놀아요. 근데 이제 R9 같은 경우도 생긴 거 그냥 겉으로 외관상 봐도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생겼고, 이때부터 약간 저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신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한테는 약간 딱 기준점이요. 축구화는 딱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 프레데터라는 모델은 그 모든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의 약간 로망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딱 그때 다 흙바닥이잖아. 솔직히 잔디가 어딨어. 2000년대 초반 막 내 초등학교 1, 2학년 한창 운동장 뛰어다닐 때 그때 97, 98년 막 이때인데
그 흙바닥에서 누가 딱 프레데터 같은 거 이제 딱 신고 나온다? 그럼 이제 좀 잘 사는지. 네, 약간 요런 이미지 있고. 왜냐면 그때 이제 고가 축구 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를 제일 처음 신었던 것 같아요. 나이키 신었던 건 아까 그거 에어 GX2를 제일 처음 신었었던 것 같고. 근데 프레데터가 나오면서 뭔가 디자인 쪽으로는 저는 아디다스가 되게 축구를 예쁘게 잘 뽑았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반박 불가 이 프레데터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네. 제일 좀 원탑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도 축구와 다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채팅창 보면 키카 얘기도 해주시고. 키카 제브라 저 모델이 이제 그 키카의 대표작이죠. 그쵸. 예. 저 레전드죠 레전드. 예. 근데 키카 제브라 되게 좋은 축구화예요. 네. 키카 신는 친구들도 많았어 우리 때. 키카 제브라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얼룩덜룩하게 이제 맞아요. 맞는데 정말 내구성 좋고요. 네. 키카가 그 전까진 다 막 잠뽕에다가 그렇지. 맞아. 약간 무식하게 생겼었는데 제브라는 약간 코팅도 돼 있고 이래서 반짝반짝하고 이랬거든요. 네. 저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친구들 같은 경우가. 예. 또 반응 괜찮은 것 같으니까 2000년대랑 2010년대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좀 느껴지고 그 축구화 하는 건 2000년대에서 2010년대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때 한창 진짜 나이키, 아디다스 광고 장난 아니었을 때였거든. 막 스타 선수들 나오면서. 푸마 축구화도 이제 그때는 나오겠네. 자, 그다음 오늘은 주드 벨링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테파노의 동료들이 보는 주드 벨링엄인데요. 지금 주드 벨링엄 스탯이 미쳤습니다. 리그 16경기, 16번 모두 선발이고 13골 2개 도움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챔스도 5경기 5번의 선발, 4개의 골,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혹은 뭐 타팀 소속으로 이렇게 이적하자마자 초기 임팩트를 남긴 선수 기억합니까? 호날두 정도 기억나죠? 호날두도 초반 페이스 이랬으니까 이적하고 나서 첫 시즌 때. 저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정도. 사실 이만한 임팩트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같은 레알로 치면은 반니도 초반에 좋았나? 딱 이적하고 나서 바로 피치치 바로 수상했어요. 득점왕했죠. 네, 그래서 그때가 아마 벤큐 시절 네, 맞아요. 그랬어요. 벤큐 지멘스. 레알 마드리드. 그래서 유니폼도 되게 예뻤고 저는 그때 봤니? 근데 지금 벨링엄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호날두 정도가 이렇게 같이 뭔가 비교 대상으로 될 만한 선수가 아닐까.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임팩트가. 초기 임팩트가. 벨링엄 워낙에 장점이 많긴 한데 각자의 패널들이 봤을 때 이거 가장 큰 장점은 요거다. 있을까요? 벨링엄? 네, 벨링엄. 벨링엄의 가장 큰 장점은 얼굴이죠. 잘생겼어. 네. 멋있어. 섹시해. 진짜 나는 만약에 벨링엄 같은 외모였어요, 본인이. 어땠을 것 나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벨링엄 같이 태어나고 싶어요. 오. 베컴 vs 벨링엄. 벨링엄. 그래요? 나 이전에 걔 누구죠? 첼시에서 뛰었던 친구 있는데. 어떤 잘생긴 친구요? 네, 모라타? 아니야, 로프터스 치크. 치크 멋있지. 잘생긴 친구? 치크는 멋있지. 잘생긴 치크는 약간 좀 거는 남자 비율이 좋은 느낌이지. 거고. 근데 나는 로프터스 치크처럼 생기고 싶었거든요. 좀 섹시한 느낌 있어. 네. 지루 어때, 지루? 지루 싫어. 지루 섹시하게 생겼어. 싫어. 나 그리고 벨링엄. 벨링엄 되게 섹시해. 나 벨링엄 뭐 반할 것 같아. 골 넣고 셀러보자는 거 보면. 예. 네. 그래서 벨링엄은 외모. 외모 너무 섹시하죠, 사실. 네. 그럼 벨링엄이 외모, 실력, 그다음에 팀이 레알 존나 어울립니다. 그냥 그 삼박자가 그냥 존나 어울려요. 그게 벨링엄의 가장 큰 장점. 벨링엄이요? 벨링엄 그냥 육각형이죠, 육각형. 육각형. 그러니까 보통 공 가지고 그 정도 퀄리티면은 이제 수비 전환할 때나 수비 정렬해서 해야 될 때는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그것도 돼요. 네, 얘는 그게 공 없을 때도 되려 또 부각되는 장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솔직히 경악스러워요, 저는 보면서. 이게 맞나? 왜냐면 공 가졌을 때는 약간 지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 가졌을 때는 지단 같은데 등번호도 5번이야. 네, 등번호 5번이고 근데 또 공 없을 때는 이제 저는 비달이랑 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은 좀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근데 비달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컴플리트하죠. 완전한 거죠. 예. 완벽하진 않은데 완전한. 그러니까 육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공격 수비에서 되게 육각형에서 완전한 선수였어서 저는 비달 얘기 많이 하는데 공 가졌을 때는 지단인데 수비할 땐 또 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달 어떤 거? 추달. 추달은 비주얼이 제국이 인생 역작 중에 하나죠. 레전드거든요, 추달. 예. 추달이 뭐죠?
추달 못 모르세요? 보셨어요? 섭섭하네. 추달을 모르세요? 추달짤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 덕현 씨는 그 사이에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장점?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면은 클러치인 것 같아. 클러치. 아니 골 순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아센시오도 왕자님도 레알에서 막 두 자릿수 골 넣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 맞아. 이제 그 영향가가 이제 좀 3대 0으로 이기는 경기에서 4대 0 만드는 거 이런 걸로 서 그렇지. 근데 벨링엄 그 득점 때문에 승점을 따온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에 꽤 많고 이게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 잘 간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벨링엄이 이제 사실 이 전에 도르트문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버밍엄 시티에 있었고. 근데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랑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랑 저는 뭐 실력적으로도 더 늘어난 게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소환하는 선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오늘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디스테파노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벨링엄 초반 페이스 보여줄 때 누가 나왔죠? 호날두가 나왔어요. 그리고 번호는 지단이야. 그리고 지단이 언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야 벨링엄 임팩트 쩐다. 얘 개 잘한다. 진짜 완전 축구 도사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과거 레전드들을 자꾸 소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선수 개인에게도 대단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승부욕. 승부욕? 저는 사실 도르트문트 때 승부욕은 가끔은 좀 과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와서 또 스텝업 했잖아. 그리고 클러치 득점도 있잖아요. 그때 승부욕이 뒷받침되니까 클러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레모니 할 때 보면 그 시그니처가 있잖아. 와 그게 너무 멋있어. 그래. 너무 멋있어. 멋있다니까. 스타성 그것도 사실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추달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추달 한번 보고 가죠. 저거 처음 보시나요? 추달? 예. 저 처음 봐. 저게 얼굴 방향이랑 눈 방향이 다른 게 너무 웃겨. 진짜 아니 좀 봐주세요. 저희 제국의 역장이 제국이랑 친하잖아요. 아니 너무 얼빵하지 않냐? 형님 저러고 개그 콘서트 가잖아요? 진짜 개그 콘서트 대상 받습니다 형님 진짜. 어때요? 역작이라 할 만하네. 저 우표 하나 저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칠레에다가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추나부리도 아까 준비돼 있다고. 추나부리도 준비돼 있나요? 추나부리는 레전드거든.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기차 같습니다. 기차요? 예. 사람 얼굴이 기차 같아요. 추나부리고 이 친구는 이제 추나부리. 아니 합성을 개새끼 적당히 해야지 개새끼 합성을 저거를 합성하고 방송을 하라는 게 그때 저 미친 이 새끼가 제 앞에 앉아있는 새끼거든요. 아니 저 추나부리 사진은 그림이니까 2D인데 3D 효과를 좀 저희가 줬습니다. 모나리자 느낌이 나는데. 어디 봐도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했어도 눈 마주치고 이쪽으로 가도 눈을 마주치고 이쪽으로 가도 눈을 마주쳐. 저거 이제 초반에 보면 종인이 형이 졸라 마음에 안 들어한단 말이야.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근데 그때 채팅창 반응 개 터졌죠. 레전드. 조회수 개 잘 나왔죠. 창사 이래 최악의 방송사고가 제목이거든요. 추맨 헤어스타일 월드컵. 조회수 몇이에요? 54만. 그럴만해. 진짜. 이게 터졌어. 이게 터졌다. 그 진짜 개웃기긴 했어. 그때 주원이 형 머리 이렇게 넘기고 다녔을 때란 말이야. 자, 아무튼 벨링엄 얘기였고요. 그 디스테파노 뭐 워낙 축구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기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통산 396경기에서 308골 기록했고요. 라리가 8번 우승, 55, 56 시즌부터 59, 60 시즌까지 유로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 5회 연속 우승, 발롱도르 2번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테파노의 전 동료들은 벨링엄을 어떻게 볼까? 안토니오 루이스라고요. 56년부터 62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디스테파노는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경기장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경기장 전체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타고난 센터포워드는 아니었다. 벨링엄은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매우 잘하고 박스 안으로 잘 들어간다. 수비 능력은 디스테파노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디스테파노는 팀이 소유권을 잃으면 곧바로 쫓아오곤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벨링엄도 사실 근데 수비가담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거의 압권이라고 보아가지고 그래서 비달 얘기한 거라서.
네. 비달랭이 수달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다 이제 원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로죠, 다들. 이분들은 지금 벨링엄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서 디스테파노랑 동시대에 같은 팀에서 뛰신 분들이니까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영상 자료가 뭐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영상 자료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같이 뛰었었던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은 디스테파노랑 벨링엄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옛날이기도 하니까 그냥 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가볍게 듣는 거 기억으로. 네. 기억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벨링엄 수비 가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미친놈처럼 하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뭐 미드폴전 아주 잘하고 박스 안쪽으로 잘 들어가면서 골도 많이 만들어낸다. 근데 수비 능력은 디스테파노만큼 뚜렷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바꿔 말했을 때 디스테파노가 얼마나 올라운더로서 플레이를 잘 소화했는지가 좀 드러나는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들린 부에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59년부터 71년까지 레알에서 뛰었고요. 디스테파노가 다루지 않은 유일한 포지션은 골키퍼였다. 진짜 올라운더 성향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는 어디에나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할 수 없었다. 벨링엄은 양발로 공을 매우 잘 다룬다. 디스테파노는 벨링엄만큼 자연스럽게 양발을 이용해서 공을 차지는 않았다. 벨링엄은 이제 20살이고 기술과 이기고자 하는 성격이 있다. 그는 디스테파노와 비슷하다. 앞서 이제 안토니오 루이스보다 좀 더 칭찬이지 않나 싶은데 예,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 양발로 공을 잘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오른발잡이면 이제 왼쪽 측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에이스급 10번 유형의 선수들. 역발로 이제 또 배치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그게 왜냐면은 지공으로 가면은 상대 진영에 내려 앉았는데 그럼 계속해서 대각선으로 패스라인이 나오려면은 왼발잡인데 왼쪽에 있으면 그 대각선 패스라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왼발잡이 오른쪽, 오른발잡이 왼쪽 놓는 건데 근데 벨링엄은 일단은 양발을 거의 뭐 균등하게 그러니까 킥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을 다룰 때도 양발을 너무 극강으로 잘 쓰다 보니까 제가 이번 시즌 라리가 보면서 느낀 거는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갭이. 거기서도 좀 저는 되게 차이가 다른 선수들이랑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단 같은 경우도 왼발을 뭐 발리슛이나 이런 데서 잘 쓰고 좋은 선수였지만 근데 그래도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만 보통 활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보게 되면. 근데 벨링엄은 오른쪽에 있어도 공 가지고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이 아웃풋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또 득점까지 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거죠. 자, 호세 아라키스타인 이분은 61년부터 64년까지 레알에서 뛰었고 골키퍼였다고 합니다. 디스테파노가 경기장 가는 길에 팀원들끼리 했던 카드 게임조차도 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고 합니다. 승부욕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디스테파노와 벨링엄이 그런 성격이 닮았다고 합니다. 벨링엄도 경기에서 이기길 원하는 선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보스보다는 리더에 적합한 선수로 생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벨링엄이 호셀루가 골 넣었을 땐가? 갑자기 호셀루 끌어가지고 팬들 앞으로 이렇게 막 그 밀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을 더 이렇게 환호하게 하려고. 근데 벨링엄 올해 이적했습니다. 그렇지.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올해예요. 예. 이번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 시작한 선수인데 약간 경기장에서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여기도 베테랑이 많잖아요. 모드리치 있고 뭐 토니 크로스 있고 옛날보다 출전 빈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뒷라인 놓고 봤을 때도 뭐 이제 카르바알이나 이런 선수도 있으니까. 근데 베테랑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03년생 선수가 저는 그런 승부욕 그리고 이런 리더십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레알 팀 스프릿적으로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매번 느끼거든요. 경기 볼 때마다. 이게 스페인어는 이제 가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라라는 단어의 대표격으로 항상 언급되는 게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1대1이다 보니까 팀 종목이지만 순간순간 모여서 공중볼 경합해도 1대1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비랑 1대1 대적해도 1대1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의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의 대명사가 이제 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거든요. 예. 근데 이 벨링엄이라는 선수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과거에 도르트문트 있었을 때 아마 도르트문트 오고 첫 시즌이었을 거예요. 첫 시즌이었는데 저도 그때 처음에 딱 보고 전 버밍엄 때는 못 봤어요. 몰랐다가 이제 봤는데 보고 그때 보고 오, 야, 이게 장난 아니네 하면서 아 이제 한 20살 좀 넘었겠구나 이러고 봤더니 이게 나이가 무슨 깜짝 말도 안 돼. 놀랐거든요. 2003년생이니까.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시즌에 아마
그때 그 시즌인지 그 다음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시티랑 이제 도트문트 챔스 경기가 있었었어요. 네네네. 그러고 이제 저는 맨날 감독 기자회견을 끝나고 보니까 이제 보는데 가르디올라가 거기서도 벨링엄 언급했던 게 뭐 다른 걸 언급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걔 보라고 걔 공 달라고 하는 거 보라고 그 10몇 살짜리가 가가지고 공 안 준다고 윽박 지르고 막 공 달라고 막 하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랑 하는데 그렇게 그 나이 때 공 달라고 자기한테 요구할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가르디올라 그거 언급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이 아라키스탄이란 분도 언급을 한 거고 이제 이게 그 공경합에서도 엄청나게 좀 크죠. 예. 그 제가 지금 좀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나왔는데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최근 몇 년께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립볼 상황 경합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탑 수준이었던 선수가 이제 엔도와타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뭐 수비 능력이 디스테파노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해서 저는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기반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인 거죠. 정신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거. 그 중립볼 경합이 그 일반적인 듀얼이랑은 좀 다른 거죠. 듀얼 원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표현이 약간 애매해져가지고 예, 스페인어는 뭐라 하면 발론 디비디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 소유권을 가진 선수에서 떨어져 나온 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2022-2023 시즌 벨링엄이 2위. 그리고 1위가 이제 그 요나스 헥토어 이 선수가 이제 네. 아니 뭐 거의 그 수치가 높은 거네. 네, 엄청 높아요. 기록이 엄청 좋은 거네. 2021-2022 시즌이 벨링엄이 3위. 그리고 1위가 이때 엔도와타루. 아, 그래. 예. 뭐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벨링엄 되게 할 때도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고도 시즌마다 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꽤 받았었던 것 같아서 스탯을 쭉 찾아봤는데 버밍엄 시티에서 뛸 때도 한 시즌 소화하면서 7장 받았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이적하고 약간 낮아졌다가 2021-2022 시즌에 9장 그리고 지난 시즌에 8장 그리고 올 시즌에 지금 리그 절반 거의 이제 라리가도 돌았죠. 4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 많다 보니까 카드도 어느 정도 좀 받는 유형인 것 같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링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진짜 이런 페이스라면 발롱도르까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레알이 챔스로 우승했어. 그리고 리그도 지금 어쨌든 우승 경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1위고. 지로나랑 네. 승점 동률이지만 1위에 있고 근데 올해 유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 지금 유례 없이 지금 스쿼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대, 챔스, 그리고 뭐 리그 발롱 탈 수 있어요. 이거 3박자 맞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발롱을 뭐 나이로 주는 게 네, 아니니까. 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코치님도 좀 비슷한 의견인가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벨링엄 입장에서는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링엄이 이 많은 골을 물론 본인이 클러치 능력이 있어서 골을 잘 넣는 것도 맞는데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딱 벤제마가 나가고 들어온 게 벨링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봐도 다이아몬드 442, 431리 쓰거든요. 그래서 또 투톱으로 나오는 게 보통 호셀루가 아니고 이제 호드리구랑 비니시우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9번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커리어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되려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랑 관계없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발롱도를 받기에는 최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올해가. 네, 왜냐면 또 때보다. 9번이 새롭게 영입이 되면은 그 정도로 이 정도로 골이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시스템적으로 봐도 벨링엄한테 지금 최적화돼 있는 거죠. 제가 최근 기사는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뭐 9번 공격수 산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예. 그리고 호셀루가 사실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골을 넣고 있긴 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또. 예. 그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게 하고 있다고 봐서 그리고 페레즈라는 그런 인물의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냥 본인이 뭐 이제 물론 회의를 거치겠지만 되게 이제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뭐 베컴 다큐에도 사실 나오잖아요. 뭐 피구랑 동 포지션이었음에도 영입한 이유 수입이 3배로 올랐다. 이런 걸 이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9번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체제 가면서 안첼로티가 계속 이제 그 벨링엄 꼭지점으로 쓰는 4-3-1-2를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득점하기에는 지금에 있어서 벨링엄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데는 저도 완전 100% 동의. 그렇습니다.